지역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을 5개월 남겨두고 정치권이 선거 모드로 들어간 가운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양천 지역도 교통 인프라와 항공기 소음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은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이용선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과 사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스튜디오에 좀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양천 주민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참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국회 입성하셨고 어느덧 벌써 3년이 흘렀더라고요. 지금 좀 많은 일들이 좀 스쳐 나가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3년을 넘어서서 지금 3년 반. 예. 지난 3년 반이 금방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돌이켜보면 초기 2년 반 정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로부터 국제사회가 다 그러하듯이 우리도 한국 경제나 사회가 붕괴하지 않도록 질병도 극복해야 되지만 경제나 사회가 역시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이걸 그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거냐, 이게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등등 방역 대책도 잘 해야 되지만 동시에 경제, 특히 그 민생경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같은 민생경제 부분이 매우 그 위태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붕괴하지 않도록 그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숙제였고 그런 과정에서 대출을 만기 연장을 한다든지 또 이자를 분납하는 것을 좀 그 연기도 시키지만 분납 방식을 좀 길게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그 정책적 제도 개선에도 좀 역할을 좀 했던 게 기억이 났고요. 어쨌든 한국은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 각국과 더불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가 예산 투입이 GDP 대비 우리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절반 이하를 투입하면서도 K방역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위기를 잘 극복한 뭐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건데 얼마 전에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상임위이신 외통이 이제 예산안 심사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셨을 것 같은데 좀 소회도 얘기해 주시죠. 국감과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1년은 그 상임위가 그 산업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또 그 사보임이라 하죠. 보직이 변경돼서 그러셨죠. 이번 마지막 국감을 치렀는데요. 저희 외교통일위원회는 크게 봐서 외교부, 우리 외교 안보 정책, 그다음에 남북관계 같은 대북 정책을 주로 그 감독하는 뭐 그런 그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 세계가 미중 패권 경제를 넘어서서 소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최근에 하마스 그 이스라엘 침공 같은 전 세계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제적인 전쟁과 분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전 세계 질서가 소위 국제 질서가 소위 탈냉전에서 이제는 신냉전으로 과거와 같은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지 않냐는 우려와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위한 실용적인 어떤 균형 외교가 참 필요한데 우리 윤 정부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소위 그 이념지향적인 진영 외교로의 어떤 그 기울어짐이 보여서 좀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었고 특히 대북 정책 같은 경우는 대담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과거 그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천의 재판 같은 이런 정책을 지금 구사하고 있고 또 북에 대해서는 압박과 억제를 중심으로 한 좀 대결 그 대북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남북 관계에서는 지금 평화니 대화, 교류 협력이 실종되다시피 했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남북 관계가 대결과 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뭐 그런 그 대북 정책의 뭐랄까 이 조정이랄까 이런 점들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특히 대일 정책 부분이 너무 굴욕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대일 정책, 대일 외교가 너무 치우친 게 우리 그 국민들한테 많은 비판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인 제3자 면제를 통해서 네. 일본에 면제부를 줬을 뿐 아니라 지금 독도라든지 등등 영유권 문제와 관련돼서도 일본의 교과서라든지 외교 국방 그 문서에서 영유권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식적으로 적극적인 단호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는 게 참 문제고, 이번에 최근에 쟁점이 그 됐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질문으로 준비하고 있긴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뭐랄까 소극적이고 나아가서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듯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3차 방류도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한 7,800톤 정도 한 보름 간격으로 지금 3차 방류를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 2차 방류는 초기죠. 전체 144만 톤, 한 30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또 오염수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50년, 100년은 전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중에 이제 1, 2차 방류를 하면서는 소위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방류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1, 2차 방류에서도 기준치가 하한선 보다 조금 하는 게 여러 군데, 10여 군데에서도 발견이 됐지만 3차 방류를 앞둔 실효에서는 한 5개, 스트론튬이라든지 세슘이라든지 탄소 14 같은 위험한 핵종들이 5종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당연히 삼중수소는 많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기 방류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프스라는 정화 장치로 2차례 걸리게 되면 그 인간의 생명에 위험이 되는 위험한 핵종은 100% 제거하고, 삼중수소는 그 3차 방류 전에 바닷물로 희석 방류하게 되면, 그래서 기준치하로 방류하게 되면 해양과 생명의 그 안전, 그 환경 피해가 없다라는 것이 이 투기 방류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3차 방류를 앞둔 실효에서 아까 얘기한 5가지 위험한 핵종이 발견돼서, 물론 기준치하라고 그 일본 도쿄전력은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방류 투기의 기본 구조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십 년간 그 방류가 투기가 이렇게 축적됐을 때 그런 일본 앞바다만이 아니라 소위 태평양의 그 어떤 지금 위험한 환경 오염과 피해를 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또 IAEA에 적극 문제 제기를 해서 좀 중단을 촉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얼마 전에 끝난 태평양 그 도서국 18개 도서국에서도 총회를 마무리하면서 공동으로 해양 안전 위험에 대한 그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희 양천 지역도 서울 서남권에 이제 끄트머리에 좀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메가 서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뜬금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경기도가 너무 크고, 그래서 경기 북도에 법안이 좀 제출돼 있어서 아마 그 심의 단계로 접어들다 보니 김포가 인천시로 나눠져 있고 한강으로 나눠져 있다. 좀 섬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이긴 한데 적정지수단위 북도 쪽 관할로 일상적으로는 이제 돼 있는 구조인데 이걸 계기로 해서 서울 편입을 아마 제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방 소멸, 소위 그 지방 균형 발전들이 시대 과제고, 이미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문제들이 지방 소멸과 맞물려서 그렇죠. 우리의 참 과제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울경과 같은 또 대구 경북 또 전남 광주 네. 그다음에 충청권 같은 메가시티를 통해서 소위 지방 소멸도 막고 지역의 발전의 어떤 잠재력 동력을 키우자는 지방 균형 발전의 전략과 계획들이 오랜 기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역행돼 갑자기 서울을 키우는 메가 서울이 등장하는데 이게 예. 그 방향도 안 맞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엊그제 오세훈 시장과 김포 시장 간의 잠정 합의 같이 나오는데 이건 김포시와 시와 서울의 자치구는 행정권과 재정권의 차이가 큽니다. 가령 인구가 같은 양천구와 김포구는 예산이 거의 배나 차이 납니다. 그리고 소위 도시계획 권한을 우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권한은 양천구는 없습니다만 예. 시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권과 행정권을 짧게는 6년, 10년 정도 그냥 유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통합구로 만드는 것을 전망하면서 네. 실현도 불가능한 의원 입법으로 특별 법을 만들겠다는 식의 잠정 합의를 했던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에서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네.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서울과 경기도에 또 절차를 거쳐야 될 뿐이 아니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어려움도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차이를 또 먼 미래까지 온전시키면서 네. 그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끌어오겠다라는 선거용 파퓰리즘 전략이다. 이렇게 밖에는 예. 정책이 밖에는 지적할 수 없겠고요. 비현실적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이용선 국회의원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참 나눠볼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 지역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통 문제를 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이신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도 없고 이제 교통을 최대한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공약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현재 대장 홍대선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대장 홍대선은 출발은 13년에 출발했는데 예. 16년에 국가 3차 철도망 계획에 편입이 돼서 하다가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한 3년 반 그랬죠. 공전을 했습니다만 예. 지금은 공항 옆에 차량 부지가 확정되면서 또 한편으로 현대건설이 민자로 참여하는 의사를 밝힘으로 해서 민자 방식으로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대건설의 우선 협상자 선정이 작년 초에 이루어져서 올 11월이면 협상자 절차들이 다 매듭이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년 남짓 동안 기본설계 시설계를 점검하게 되면 25년 초면 드디어 착공에 돌입하게 되면 소위 신월 3동, 5동 지역 이른바 공수부 사거리에 신월역이라는 우리 양천을 주민의 오랜 수건인 드디어 지하철역이 드디어 현실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장홍대선 얘기해 주셨는데 반면에 목동선의 경우에는 지금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타 발표가 사실 진작에 좀 났어야 하는데 계속 좀 미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아주 그냥 분노가 치밀고 있는 사안인데요. 예. 목동선은 우리 양천을 9개 동에 7개를 관통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 오랜 수건입니다. 맞습니다. 벌써 2008년부터 하면 15년이 넘어됐고요. 예. 그래서 민자가 들어왔다가 이미 나간 전례가 있고 저희가 대장 홍대선 추진 과정에 5개 대기업에 민자를 놓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19년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100%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기로 확정을 하고 19년에 20년에는 국토부에 제2차
도시철도 철도망 계획에 확정돼서 그렇죠. 기재부 예타로 들어진 지가 21년 8월입니다. 8월이고 꽤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22년 말이면 예타가 매듭 짓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그 소위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오세훈 시장 후보도 조속 착공을 공약했던 사안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작년 여름까지는 네. 그 예타 KDI 예타 절차 진행되는 실무진에서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국가 재정 건전성 를 문제 삼고 있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에 탓인지 사업성 보완이라는 이유로 예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 3개월 단위 미뤄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사업성 보완 이유로 아직 확정 절차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데 네. 아마 총선까지 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요. 총선까지 예타 예.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하나는 그 사업성을 보완하는 게는 트럭 터미널이 이제 그 물류단지 그 심의가 확정됐으니까 예. 이게 좀 점수로 보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그 대장 홍대선이 그 민자가 확정이 되면 이것도 역시 점수가 또 보완이 되게 되면 예. 아마 그러면 에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일피 미는 것은 참 납득할 수 없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좀 늦어진다고 보시는 지금 그렇게 거네요. 그래서 이건 예. 목동천만이 아니라 지금 그 강북 횡단선, 그렇죠. 면목선 4개 경전철이 다 예, 그렇죠. 그런 예. 4개 경제 똑같이 지금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서 이게 매우 정치적 이유로 늦추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들은 의심을 좀 벗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저희는 기재부가 조속히 서울시장 빨리 조속히 예타를 확정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질문드릴 게 많습니다. 이제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도 네.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어서요. 지금 이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국토부에 뭐 건의를 한 사항도 있고요. 이제 의원님께서도 계속 그리고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 이 점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 지금 위해서. 저희가 5년 단위로 그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큰 틀을 확정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22년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해고 그때에 맞춰서 그 소음 측정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가 묘하게 걸려 있는 게 그 코로나 팬데믹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항공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격감을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순간 소음은 여전히 심각합니다만 그 빈도수 항공기 빈도수가 줄다 보니까 그 두 개를 합산 계산법을 쓰다 보니 그 소음 피해 지역도 좀 축소되고 예. 그다음에 소음 그 피해 예산이 또 확 줄었습니다. 예. 항공기 이착륙 그 빈도수가 줄어드니 예, 그렇게 그렇죠. 해서 지난 3년간은 도저히 그 공항부서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소음 매년 500억 규모의 지원 사업을 확보할 수 없어서 국고를 한 90억에서 100몇십억을 그 기재부로부터 계속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는 게 과제였던 거고요. 예. 원래는 앞으로 5년은 800억 규모로 지원 규모를 늘리게 돼 있는데 네. 아직 그 항공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500억 규모인데 네. 이게 회복이 되면 800억 규모로 증액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원이 확대될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방음 시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내구 연한이 10년이 지난 게 이제 내년부터 1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현금으로 하든 현물로 하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을 원할 경우는 그것은 그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그 현실에 맞게끔 그 지원을 하도록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방음 시설도 이게 그 미리 좀 그 지역에서 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도 좀 열어두고 하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그 이런 그 항공 수요에 아직은 100% 그 네. 회복이 덜 돼서 네. 지원 규모가 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좀 한계로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재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많은데 네. 그게 저희들은 공항이라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네. 고도 제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도 제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현실적으로 국제 기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그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그 공원 같은 SOC를 네. 저희들이 국고에서 지원을 통해서
사업성을 보완하는 게 예. 그나마 주민들의 그간의 피해, 노고를 좀 그 보상하는 소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예.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국가의 대표적인 기관 시설인 공항 때문에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 소음 피해에 대한 그런 특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아직은 저희가 그 기재부나 그 정부의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직 그 저항이 있어서 지금 본회의를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저희들이 특별법이요. 하게 예. 되면 아마 사업성이 보완돼서 주민들이 재정착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이제 핵심 공약입니다만 그걸 좀 해결하지 못한 큰 아주 어떤 수건으로 남아 계시는 아픔을 좀 죄송함을 좀 급치 못하고 있어서 그걸 남은 기간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 예. 출마 계획 당연히 있으시겠죠? 예, 저희가 사실은 공항 소음 피해나 공항으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들을 그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들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예. 또 지역의 주민들의 삶, 또 교통 문제이자 지역 발전에 매우 직결되는 목동선 같은 그 지하철 문제를 아직 매듭지지 못한 지역적 과제가 있고요. 예. 또 아까 한반도의 어떤 평화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큰 그 외교안보 질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네. 열심히 코로나 때문에 소통이 부족했던 주민들과 네. 조금 더 적절히 소통하면서 예, 지역과 사회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원님의 발걸음 저희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용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국회의원이죠. 이용선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